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오는 12일 민중 총궐기 대회에 맞춰 전국 당원 보고대회 이름으로 독자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관석 수석 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국민과 본격적인 결합을 준비하며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는 일환이라며 퇴진운동의 신호탄이 될지는 전국 상황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12일을 기점으로 김병준 총리 내정 철회 등 야권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운동에 본격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정치권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성교 YTN 개원 해설위원과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전 수석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는 75일째, 또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는 일주일 만인데요.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 일단 당시 현장 상황 좀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책임감 느끼십니까?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시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민정비서관 가실 때 최순실 씨 영향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 네, 가족회사 자금 유용을 인정하느냐 이런 질문에 기자를 한번 쓱 노려봤습니다. 너무 꼿꼿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저는 주시죠. 사실 우병우 석이 오늘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이 상황에 대한 반성이나 네. 뭐 죄의식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구나라는 걸 확인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가족회사 관련해서 횡령업 관련 질문할 때 기자 질문할 때 기자를 이렇게 딱 노려보는 모습을 보고 언론에 대한 아직 약간의 적개심 같은 게 보이지 않나. 사실 지금 우병우석 입장에서 그냥 우병우석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상황이 그냥 모든 게 억울하고 처벌받을 상황이 아닌데 내가 굳이 후배 검사 앞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들 앞에 포토라인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다는 인상.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좀 동떨어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굉장히 뻣뻣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당당하게 보일 정도인데 본인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가지고 본인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래 떳떳하다. 이런 느낌과 더불어서 우병우 검찰 지금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선임된 검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검찰을 통해서 본인은 떳떳하게 수사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적인 일탈적인 자신감이랄까 오만함이랄까 이런 거를 드러냈다고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검찰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피고발인으로 이렇게 이제 고발을 받아서 이제 그 검찰청에 출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좀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 법에 성실하고 당당하고 충분하게 해명하겠다는 이런 자세로 가는데 오늘 우병우 수석의 자세는 국민 민심에 상당히 반하는 본인이 그런 자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성보다는 오만함이 엿보인다라는데 동의하시는 게 두 분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우병우 전 수석 검찰 재직 당시 특수통 칼잡이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67년생입니다. 경북 그 봉화 출생이신데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87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88년도에 이제 서울대법대를 졸업을 했는데 그걸 일명 소년급제라고 합니다. 네. 저희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서울지검 검사로 출발을 해서 굉장히 탄탄대로를 걸었었는데 지금 주목할 거는 2009년 대검 중수부 1과장 시절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수사를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법무연수원으로 갔다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2013년 4년인가요? 근데 민정 비서관으로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2014년 말에 그 비선 실세 논란이 한번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 2월에 민정수석으로 이제 임명이 돼서 지금까지 민정수석 역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네.
뭐 워낙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보니까 검찰 조직 그리고 검찰 수사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런 사람이 이제 검찰과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밝혀져야 할 혐의가 한둘이 아니죠? 네, 뭐 열거하기가 굉장히 많을 정도인데요. 일단은 지금 특별수사팀이 우병우 민정수석 당시에 선임된 검찰이기 때문에 과연 이 혐의들을 제대로 다 밝혀낼 수 있을까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네.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혐의는 크게 봤을 때 법적인 문제와 두 번째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뭐 가족회사의 돈을 횡령했다. 개인의 통신비라든지 또는 뭐 그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유용을 했다는 문제하고 또 그 다음에 처가 땅 그 건물 거래에 관여해가지고 본인이 상당히 뭐 특혜를 줬을 수 있다. 또 화성에 땅이 있는데 재산 신고할 때 등록을 하지 않아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뭐 또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는데 그 보직 특혜를 받아서 직권 남용이다. 또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있을 때 고위공직자들 검증을 제대로 못한 이런 혐의가 있는데 이런 혐의보다는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국세청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을 감찰하고 또 지휘하는데 이런 그 권력기관들을 잘 지휘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되는데 그렇죠. 민정수석으로서 이 지금 최순실 사태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린 이 도의적이고 정치적이고 정부적인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하나만 좀 첨언을 해드리면 네. 원래 우병우 민정수석 몇 번 소환했는데 소환을 불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일단 이 사건이 불거진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그 처가의 그 강남역에 있는 땅을 넥슨에 넘기는 과정에서 좀 넥슨에 굉장히 팔리지 않는 땅을 넘겨주면서 그 자체가 이제 뇌물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일단 검찰에서는 그 부분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운전병 특혜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 부분은 사실상 우병우석이 직권을 남용해서 아들을 운전병으로 쉽게 말해서 꽂았다라고 할 수 없다. 그 부분도 무혐의로 결론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사실 지금 입장을 바꾸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일단은 들어가기는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다. 피고발인 신분, 그러니까 고발을 당했으니까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건데 이제 검찰이 어제 좀 유의미한 얘기를 했던 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들어오지만 수사 도중에 신분이 바뀔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피의자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병우석이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라고 검찰 청사를 나오는 순간 국민들의 그 분노는 사실 제가 보기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주목이 되는 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무혐의라고 했던 두 부분을 사실 검찰에서 다시 말을 바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변경이 될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 전 수석의 가장 큰 책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혐의도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지금 그게 수사선상에서는 배제가 돼 있는 상태죠. 네, 그거는 법적으로 밝혀내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그 농단 개입한 사실을 본인이 모를 수도 있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알고 있었다면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또는 그 알게 된 이후에도 본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 퇴만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이걸 밝혀내기는 증거를 잡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 최순실 씨 문제가 지난 한 8월부터 구체적으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럼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 청와대 내부 사건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감찰을 통해서 조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걸 혜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말이 없을 거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정말 이 최순실의 국정 대농단 사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 언제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으면 어떤 시점에 알았느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부분도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수사를 하고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사선상에서 현재 배제돼 있으나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사실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청와대 내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서의 수장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제건 대통령 사과문에서도 인정이 된 거지만 왕래라는 표현을 쓰셨죠, 대통령께서. 그러면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락날락했다라는 것 정도는 민정수석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알고 방치를 했다면 그 부분은 뭐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들어오게 만들어줬다라거나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을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런 부분 같은 작은 실마리를 가지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우병우석은 최순실 씨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가 결론이 나면 그건 역시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이번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기 전에 사실 형사8부에서 2명의 검사를 시작했다가 지금 34명까지 왔잖아요. 그 한 27일간의 수사를 사실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많은 증거들이 거의 지금 소실되고 물적 증거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지금 사실상 협조 얘기는 하지만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검찰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법적으로 밝혀내는 것, 그 부분은 과연 쉬울까? 그 부분에 좀 회의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도 상황이 참 난감할 텐데요. 입장이 앞으로 검찰 수사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저는 예. 검찰이 지금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얼마 전에 최순실 씨가 진짜니 아니니 뭐 가짜니 뭐 해서 대형 논란까지 있어도 뭐 지문까지 찍고 그 정도로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어쨌건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가 추락한 상황이고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거는 검찰의 존폐 위기하고 거의 직결이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마저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은 정말 이제 검찰의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으나 문제는 이제 그 전에 수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 부분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뒤엎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네. 수사 의지는 있으나 제대로 된 수사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에 늦게 착수해가지고 뒷북 수사다, 부실 수사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원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빨리 압수수색을 하고 그 혐의자를 빨리 이렇게 인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동안에 증거인멸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순실 씨 관련된 조사도 그 태블릿 PC에 보면은 2014년 3월까지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2014년 4월 이후에는 최순실 씨가 어떻게 이 국정에 관여를 했고 자료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증거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러재단, K스포츠재단에 자금이 774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금방 계좌 조사를 하면은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어떻게 쓰여졌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추적을 하면 그 자금의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가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한 10여 가지 되고 우병우 수석도 의혹을 받고 있는 게 한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사실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려면은 검찰은 더 나아가서 15개, 20개 추가적인 혐의까지 다 밝혀내야지 네. 국민들이 이 붕괴하고 분노하는 의혹을 다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검찰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이 짧은 시간 내에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좀 무리수가 있고 아마 검찰 수사가 미진하게 되면 특별검사 수사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검찰의 운명도 걸린 이번 수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번엔 조금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왕수석으로 불렸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나란히 구속이 됐죠. 이 두 사람은 어떤 혐의인가요? 그러니까 안종범 그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왔는데 약간의 본인의 직권을 남용을 해서 이 돈을 끌어왔다는 혐의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네. 거기에 공범이 최순실 씨라는 소리고요. 또 하나는 차은택 씨가 그 송성각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함께 그 녹취록이 하나 공개가 됐잖아요. 포스코 산하에 있는 광고회사가 중소기업이 이걸 인수를 했는데 이 지분을 강탈하려고 했다는 그러니까 강요 미수와 관련된 혐의가 하나 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첫 사과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연설문이나 기타 자료들이 최순실 씨한테 넘어갔죠. 그 넘어간 부분과 관련해서 그 태블릿 PC에 보면 정호성 비서관의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확인된 바로는 어느 정도 검찰에 시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 위반보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일단 먼저 걸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거는 나가봐야 사실상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저번에 11시, 밤 11시에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라 정호성 부속비서관은 포토라인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 또 법원 앞에 한 번 또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부담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포기했고, 그래서 현재는 둘 다 구속이 돼서 오늘도 현재 같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는 것은 굉장히 약한 범죄고 약한 처벌이거든요. 사실은 그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중간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연락책 역할을 해서 대통령과 관련된 문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다 나왔지만 행사 일정, 의상, 그다음에 외교 문서까지 다 열람했다면은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외교 기밀 누설죄 또는 국가 기밀 누설죄, 뭐 그다음에 사실은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 부속실장을 비서관을 하면서 모든 중간에서 연락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게 그동안의 정치권과 관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은 대통령과 연결시켜주고 어떤 부분은 연결시켜주지 않고 얼마 전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정무수석 11개월 했는데 대통령이랑 1:1 대면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국무총리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장관도 대통령 만나지 못하고 비서실장 수석들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누가 차단하고 농단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호성 전 그 부속실장이 좀 밝히고 또 관여된 게 있으면은 정말로 직권 남용죄로 이런 부분을 처벌해야 되는데 아직은 가장 약한 뭐 처벌 범죄인 뭐 공무상 비밀 누설죄 예. 이걸로 일단은 뭐 구속을 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문건과 청와대 기밀 자료들이 최순실 씨한테 넘어간 경위에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좀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모든 뭐 총리부터 장관들의 대면복을 다 막았다라는 의혹까지 아까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자체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양심 고백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지금 정호성 부속비서관도 그렇지만 이제 남은 문고리 3인방 2명도 아마도 곧 소환이 될 텐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서가 외부로 유출이 되는 과정이 뭐 우리가 이제 바깥에 쓰는 컴퓨터처럼 아무 그 USB나 꽂아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청와대에서 등록된 USB만 꽂아서 모든 자료가 전산실에 남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산실에 소위 말해서 인가가 없이는 외부적으로 못 나갑니다. 근데 이 전산실을 총괄하고 담당하는 게 총무비서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곧 소환이 될 거고 안봉근 뭐 제2부속 비서관이었죠, 과거에. 근데 그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온 게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안봉근 뭐 비서관도 태워서 데려온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언론 보도로 나왔고 어제 대통령의 그 사과문에도 일부 그 부분이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왕래가 있었다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직권남용 혐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소환을 피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문고리 3인방 중 나머지 2명도 이제 줄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군요. 자,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죠.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씨 귀국도 이제 임박해 보입니다. 뭐 이번 주 안에 이번 주말에 귀국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 국내에 없는데도 차은택 씨의 부동산이 급매물로 나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예, 네. 아마도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뭐 추징이라든지 재산 환수 뭐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은닉하고 있는데 이 차은택 씨도 빨리 조기 귀국시켜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관련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차은택 씨가 인사에 개입해서 본인의 은사인 사람을 문체부 장관으로 시켰고요. 또 본인 그 삼촌인 김상률 전 교수를 그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을 했고요. 또 본인이 광고업계 선배인 송성각 전 컨텐츠 진흥원장, 예. 또 학교 은사인 김형수 전 미래재단 이사장 이런 분들을 대부분 주요 직책에다가 청구를 하고 본인이 뒤에서 인사를 도와주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권에 개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지능적인 고도 범죄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부탁을 하거나 청탁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정을 농단하면서 본인이 그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의 이권을 챙긴 것은 이거는 진짜 고도의 지능 범죄인이기 때문에 빨리 소환해서
빨리 검찰이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소환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가 잘 진행될까요? 근데 지금 차은택 씨가 현재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 결정적으로 지금 중국에 있다라는 게 정설인데 LA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남미에서 봤다는 사람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 수사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면 최순실 씨는 어쨌건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네. 공직자가 아니니까 적용할 수 있는 혐의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가장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일단 공직도 있었고요. 거기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뭐 개입했다는 의혹이 아니라 거의 사실로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고 그걸로 이권을 챙겼다는 그런 상황도 많이 나오게 되면 지금 차은택 씨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내가 다 뒤집어 쓰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귀국이 늦어지는 것 같고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든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하나 안타까운 건 검찰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재산 동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범죄 수익금이니까요. 네. 근데 아직 검찰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실 재산 동결 조치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이번에 최순실 씨도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31시간 동안 우리는 뭐 심장이 안 좋고 아파서 쉬는 줄 알았더니 은행을 돌면서 5억 원을 인출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도 사실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전에 먼저 빨리 선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하고 입증을 해서 자산 동결 조치 같은 것도 빨리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안전수석 얘기하면서 혐의가 또 하나 불거져 나왔던 게 차은택 씨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함께 광고회사를 강제 매입회를 네. 했다 이런 의혹이죠. 네, 그게 이제 공갈 미수 혐의였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 이후에 뭔가 이 문화계를 다 장악한 이후에 이제 광고 회사를 만들어서 미르나 스포츠재단에서 넘어오는 광고들을 좀 그렇듯한 광고에서 다 독식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건데 그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했죠. 거기에 지금 이제 개입한 게 차은택 씨,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었는데 알고 보니 여기에도 안종범석도 개입했다라고 해서 이제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이 부분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네. 자, 이번 게이트의 당사자죠. 최순실 씨가 검찰 조사 도중에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법조계 관계자로부터 다 흘러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말로 본인이 이 국정 개입 농단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눈물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저께 담화에서 이런 개인적인 어떤 부정부패 혐의로 이제 최순실 씨에게 이제 혐의를 이제 책임 전가하는 그거에 대해서 억울함인지 아니면 본인이 국민들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저지른 범죄는 그거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앞으로 정말로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뿐만 아니라 본인이 여차 이렇게 해서 본인이 대통령에게 거디를 했고 받아들여졌고 인사에 개입을 했고 어떤 특권과 이권을 개입했다.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맡겨두지 말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떤 명명백백하고 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그 안종범 전 수석을 보니까 처음에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가지고 나는 행동한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대통령에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한 잘못된 책임을 본인이 다 지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순실 씨도 본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는 모른다. 아니다고 부인하기보다는 이 사태가 지금 대통령의 거취가 지금 거론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이 대한민국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최순실 씨가 정말 하나하나 명명백백하게 검찰에 밝히고 또 국민들에게 밝혀서 본인이 용서를 구하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순실 씨가 그 울었던 그 눈물은 순전히 개인적인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40년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회한일 거고요. 그와 별개로 범죄 혐의는 계속 부인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 최순실 씨가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데 가장 큰 책임 청와대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증거는 청와대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블릿 PC 하나를 제외하면 이 유출 경로부터 모든 과정이 청와대 안에 있는데 청와대는 일단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임의 제출로 7박스만 제출했고요. 하다못해 최순실 씨가 청와대 그렇게 드나들었다라고 하는데 경호실에서조차 이 출입 기록을 주지 않고 있어요. 물론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서실과 뭐 경호실에 적극 협조라고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 적극 협조의 의미가 지금까지 법대로라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사과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수사에 대한 진정성,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이제 정말 객관적인 증거들이 드러나면 사실 그러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계속 부인하는 건 현재 청와대에 지금 그 어찌 바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최순실 씨는 뭐 단순히 진술 증거만 가지고 나를 처벌하기 힘들 거야라는 그 스탠스를 계속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다뤄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